여러분은 북한에서 인민배우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연기를 잘하는 예술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최고 존엄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지상 낙원의 행복을 연기해야 하는 사상 그 자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이름은 리서리입니다. 저는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북한 최고의 예술단, 왕재산 예술단의 독창 가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김정은의 목소리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무대 위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라고 노래하면 수만 명의 관중이 눈물을 흘리며 열광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당은 저에게 평양 중심부의 최고급 아파트를 하사했고 저희 가족에게는 특별 배급표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인민이 굶주림에 시달릴 때 저희 가족은 매일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장군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가진 이 목소리로 위대한 조국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무대 뒤편, 짙은 분장 속에 감춰진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그날은 광명성절 기념 대공연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관람하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유난히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저의 충성이 하늘에 닿는 듯 했습니다. 공연은 대성공이었고 그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만족스러운 듯 박수를 쳤습니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분장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흥분에 젖어 수고했다며 서로를 격려하던 그 순간 분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늘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을 하고 다니던 보이부 지도원 박 상사가 들어왔습니다. 분장실의 모든 공기가 그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박 상사는 아무 말 없이 저희 중에서 가장 어리고 가장 재능이 뛰어났던 무용수 옥경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옥경이는 오늘 무대에서 가장 완벽한 학춤을 추었던 아이였습니다. 박 상사는 짐승 같은 미소를 지으며 옥경이에게 물었습니다. 옥경 동무, 오늘 기분이 아주 좋았나 보지? 옥경이는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질린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지도원 동지. 그런데 어쩌나 박 상사는 자신의 허리에서 굵은 가죽 혁대를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내년에 그 흥분 때문에 반주보다 반의 반박자가 빨랐다. 내년에 그 개인주의가 우리 집단 예술 전체를 망칠 뻔했어. 그것이 옥경이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짝, 짝, 짝. 가죽 혁대가 옥경이의 여린 등을 무자비하게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지도원 동지, 잘못했습니다. 분장실은 옥경이의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희 20명이 넘는 단원들 중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떨어야 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 위로 옥경이의 피가 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날 밤 옥경이는 사상 재무장을 이유로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받은 특별 배급이 그 피 묻은 혁대의 대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한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은 그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소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영미라는 유일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입단한
목소리가 청아했던 동료 성악가였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상호 감시자였지만 밤에는 몰래 술을 마시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진심을 나누곤 했습니다. 옥경이가 끌려간 지 며칠 뒤 영미는 저와의 술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설이야, 우리는 뭘까? 우리는 저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행복을 연기하는 인형이 아닐까? 나는 노래를 부를수록 내가 가짜가 되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저는 그 말이 저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영미야, 그런 소리 마. 누가 들으면 우리는 끝장이야. 저는 영미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연습 시간에 영미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박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지도원 동지, 혹시 영미 동무는 어디 아픈 것입니까? 박 상사는 저를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분장실의 모든 단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누구? 영미라니? 우리 왕재산 예술단에 그런 불순분자의 이름은 처음부터 없었다. 오해 말라. 소멸. 저는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존재 자체가 삭제된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저와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내 친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또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분께서 저의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제 인생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제 친구는 어제 소멸되었습니다. 제 후배는 피를 흘리며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목청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관객들은 저의 가짜 행복에 눈물을 흘리며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제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인민 배우가 아니라 가짜 행복을 연기하는 인형이자 괴물이었습니다. 내 친구 영미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된 그날 저의 충성심도 함께 소멸되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시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계적으로 목을 풀고 연습실에서는 영혼 없이 학춤을 추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가짜 노래를 그 누구보다 더 환한 미소로 불렀습니다. 저는 제 슬픔과 공포를 완벽한 행복 연기 뒤에 숨겼습니다. 그분은 저의 이 처절한 가짜 연기에 매우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영미가 사라지고 몇 달 뒤 저는 공훈 배우라는 예술가에게는 최고의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인민 배우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더 큰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위대한 조국의 찬란한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해외 순회 공연단의 일원으로 선발된 것입니다. 첫 방문지는 중국 베이징이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조국의 하늘이 아닌 다른 나라의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공훈 배우 칭호가 저를 자유롭게 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수와 다름없었습니다.
공연단 한 명 한 명에게는 일막에서 제 후배 옥경이를 피 흘리게 만들었던 바로 그 보이부 지도원 박 상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저희는 2인 1조로 행동해야 했고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어 매일 밤 생활 총알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박 상사는 우리에게 자본주의의 독소를 경계하라는 사상 교육을 매일같이 실시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화려한 불빛은 모두 썩어 빠진 허상이다. 저 불빛 뒤에서는 수많은 인민이 굶주리며 우리 공화국을 그리워하고 있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지도원 동지, 우리는 목청껏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창문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제가 베이징의 고층 호텔 방에서 처음으로 창밖을 내려다보던 그 순간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평양의 주체 사상탑 불빛만이 유일하게 빛나던 그 텅 빈 거리와는 달랐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수만 개의 빛으로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썩어 빠진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고였습니다. 삼성, LG, 현대, 제가 미제와 남조선 괴뢰의 것이라고 배웠던 그 상표들이 도시 전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자동차 행렬, 제가 평양에서 보던 1호 차량보다 더 좋아 보이는 차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너무나도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 그들의 표정은 그분 앞에서 행복을 연기하던 우리의 가짜 표정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들은 굶주리고 있어야 하는데, 저들은 우리 공화국을 부러워해야 하는데, 하지만 제가 본 베이징의 밤은 제가 가짜 행복을 연기하던 평양의 그 어떤 밤보다도 진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의 균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충격은 호텔 방 안의 텔레비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양에서 텔레비전은 오직 그분의 위대함을 선전하고 미제를 저주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텔레비전은 달랐습니다. 리모컨이라는 것을 처음 눌러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채널에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의 감시자이자 룸메이트였던 동료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1로 줄였습니다. 박 상사에게 들키는 날엔 저는 영미처럼 소멸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운명을, 제 영혼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은 금지된 화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조선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보이부는 남조선 드라마를 자본주의의 독소이자 퇴폐적인 문화라고 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모두 미제의 노예가 되어 거지처럼 살고 있다고, 그들의 문화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독이라고. 저는 그렇게 20년을 넘게 세뇌당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화면 속 남조선은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평양에서 하사받은 최고급 아파트보다 더 깨끗하고 더 화려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공훈 배우로서 받은 특별 의상보다 더 예쁘고 더 다양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북조선에서 사랑은 오직 수령님과 조국에 대한 사랑뿐이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자본주의의 퇴폐적인 감정이라며 억눌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 속에서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행동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반항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딸이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제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다니 북조선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불효를 넘어 수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동 행위였습니다. 반의 반박자만 틀려도 혁대로 구타당하는 우리에게 저 반항은 즉각 처형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 아버지는 그 딸을 보위부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소리 지르고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우는 모습을. 그들은 슬플 때 울고, 화가 날 때 소리 지르고, 기쁠 때 마음껏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진짜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저는 슬플 때도 장군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했고, 고통스러울 때도 충성심으로 극복해야 했습니다. 저의 슬픔과 분노는 불순한 감정으로 억압당했습니다. 제가 평생 바쳐온 나의 예술이 얼마나 하찮고 가짜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인민배우로서 목청껏 불렀던 그 수많은 찬양가는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짜 행복을 주입하기 위한 소음이었고, 저의 목소리는 그분의 독재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제 친구 영미는 노래를 부를수록 가짜가 되는 것 같아 무섭다는, 그 진짜 감정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텔레비전 속 세상은 그 진짜 감정이야말로 예술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분노와 사랑이 죄가 아니라 노래가 되고 드라마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짜 행복을 연기해 온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진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소멸되어 버린 내 친구 영미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졌습니다. 행복합니다라는 그 가짜 가사가 아니라 영미를 잃은 나의 슬픔을, 옥경이가 흘린 그 피눈물을, 그리고 저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사랑이라는 것을 저의 진짜 목소리로 노래하고 싶다는 참을 수 없는 예술가로서의 갈망에 휩싸였습니다. 설이야, 너는 인형이 아니다. 그 금지된 드라마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예술을
진짜 삶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그것이 반역이라 할지라도 중국에서의 순회 공연이 끝나고 저는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의 리서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몸은 그분의 환영 행사에 참석해 가짜 행복의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제 영혼은 베이징의 그 호텔방 남조선 드라마 속 진짜 감정을 울부짖던 그 주인공들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인형이 아니다. 그 금지된 드라마가 제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영미에 소멸되던 날의 그 공허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옥경이가 그 차가운 분장실 바닥에서 부당한 처사에 울부짖던 그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진심으로 가짜를 연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흔들림을 보이부 지도원 박 상사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 짐승 같은 자의 눈은 저의 미세한 불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연습실로 따로 불러냈습니다. 리설의 동무, 요즘 자본주의 독소에 물들기라도 한 기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무대 위에서 혼이 빠져나간 표정이야. 공훈 배우라는 칭호가 아깝게 시리. 자네 혹시 영미 그 반동 새끼처럼 되고 싶은 게야?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빌어야 했습니다. 아닙니다. 지도원 동지, 저는 오직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다시는 그런 불순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짓지으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굴욕의 순간에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나도 영미처럼 소멸될 것이다. 박상사의 저 의심의 눈초리, 저것이 바로 보이부가 사람을 삭제시키는 증거였습니다. 반의 반박자가 빨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옥경이의 삶을 짓밟았던 그들입니다. 하물며 혼이 빠져나간 표정이라는 이 괘씸죄는 저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죄였습니다. 저는 탈출해야 했습니다. 이 가짜 행복의 무대에서 저의 존재가 삭제되기 전에 남조선 드라마에서 보았던 그 진짜 삶을 찾아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기회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특별 지시로 저희 예술단이 유럽으로 순회 공연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보이부의 감시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브로커를 만날 수도 없었고 돈을 마련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남조선 드라마의 세상으로 가려면 자본주의의 돈이 필요하다느니 아이러니가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박 상사의 눈을 속여야 했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더 행복을 연기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비인간적인 요구를 할 때조차 저는 충성의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는 공훈 배우 리서리가 다시 그분의 인형으로 돌아왔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러시아 공연은 매일 밤 성공적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현지 관객들이 꽃다발과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의 가짜 행복에 감동받은 몇몇 관객들이 꽃다발 속에 몰래 돈을 팁이라는 것을 찔러 주었습니다. 10달러, 20달러. 그것은 자본주의의 독소였습니다. 보이부에 즉각 상납해야 하는 적들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독소를 제 생명줄로 삼았습니다. 박 상사의 감시를 피해 그 달러들을 제 무대 의상 가장 깊숙한 곳에 꿰매 숨겼습니다. 영미의 소멸값이라고, 옥경이의 피눈물 값이라고. 그렇게 저의 탈출 자금을, 저의 영혼을 긁어모았습니다. 수십 번의 무대,
수십 번의 가짜 행복 연기. 그렇게 제 손에는 수백 달러의 피 묻은 돈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공연단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유시간. 백화점을 단체로 방문해 그분께 드릴 선물을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박 상사의 삼엄한 감시하에 저는 그 백화점의 화장실에서 미리 약속된 조선족 브로커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브로커는 제가 무대 의상 속에 숨겨두었던 달러를 몰래 세탁물에 넣어 호텔 세탁부에게 전달하며 목숨을 걸고 연결한 저의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3시 10분, 3층 화장실, 단 1분. 저는 박 상사에게 배가 아프다는 가장 고전적인 연기를 했습니다. 박 상사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지만 다른 감시자, 동료 한 명을 붙여 저를 화장실로 보냈습니다. 화장실 안. 저의 감시자, 동료가 문 밖에서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리 동무, 빨리 나오라오. 또?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문 밑으로 브로커의 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전 재산이었던 그 달러 뭉치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지도가 그려진 작은 쪽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오늘 밤 12시, 극장 뒤편, 쓰레기장. 저는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감시자 동료는 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정말 아팠던 게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내 영혼이 아팠다. 그날 밤, 저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공연장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저는 공훈 배우로서 마지막 독창을 맡았습니다. 김정은 장군 창가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했습니다. 그분을 향한 충성과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흘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 만세, 만세, 우리의 장군님. 관객들은 모두 기립하여 저의 가짜 행복에, 저의 가짜 눈물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안녕, 나의 가짜 무대. 안녕, 소멸된 내 친구 영미야. 안녕, 피눈물 흘리던 옥경아. 그리고 안녕, 인형으로 살았던 나, 리설이. 공연이 끝났습니다. 커튼 콜이 끝나고 무대 뒤 분장실, 모두가 땀과 흥분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박 상사가 저의 완벽한 연기에 만족한 듯 수고했다. 리설이 동무. 역시 자네는 조국의 보배야. 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추악한 손을 견뎌내며 마지막 연기를 했습니다. 지도원 동지, 너무 격렬하게 노래를 불렀는지 의상 안에 땀이 너무 차서 저 혼자 잠시 의상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단 3분이면 됩니다. 박 상사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3분 이상 넘기지 말라. 저는 분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3분. 저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의상실로 가는 척하다가 어두운 복도를 향해 제 인생의 모든 힘을 다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공훈 배우의 무대 의상을 입은 채로 저는 어둡고 축축한 극장 뒤편 그 쓰레기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저의 3분이 끝났음을 알리는 박 상사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리설이, 어디 갔어? 저는 넘어지고 구르며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 속에 제 화려했던 가짜 행복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저 어둠 속에서 저를 기다리는 브로커의 그 희미한 불빛을 향해 제 몸을 던졌습니다. 어둠 속을 얼마나 달렸을까요? 저를 쫓아오던 박 상사의 고함 소리도 어느 순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태운 브로커의 낡은 승합차는
어둠 속을 며칠 밤낮으로 달렸습니다. 저는 제 공훈 배우의 칭호도 김정은의 목소리라는 화려한 수식어도 그 러시아 쓰레기장에 모두 버리고 왔습니다. 저는 반역자 리설이었습니다. 수개월 뒤 저는 남조선 드라마에서만 보았던 그 기적의 땅, 대한민국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던 날 저는 저를 마중 나온 국가기관의 직원들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가짜 행복에 속았던 지난 20년의 세월이 소멸되었던 내 친구 영미의 얼굴이 인권 유린을 당했던 내 후배 옥경이의 피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인형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제가 평생 배워왔던 가짜 세상이 아닌 진짜 세상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본주의가 독소가 아니라는 것, 은행에서 돈을 찾는 법, 핸드폰이라는 기계로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법. 저는 제가 남조선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박 상사의 감시도 생활 총화의 공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인형의 무대에서 내려온 저에게 진짜 세상의 냉혹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원을 나오고 저는 리설이라는 이름이 적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인민배우가 아닌 식당 종업원으로 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공훈 배우라는 자존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설거지, 그릇 닦기, 홀 청소, 무엇이든 행복했습니다. 가짜 노래를 부르며 특별 배급을 받는 것보다 저의 진짜 땀으로 진짜 밥을 벌어먹는 이 순간이 1000배, 10,000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꿈이었던 그 노래가 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함께 일하던 식당 동료들이 제가 북한예술단 성악가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노래방이라는 곳에서 노래를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설혜 씨, 북한에서 제일 잘 나가던 노래 한 곡 해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진짜 노래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영미를 그리워하는 나의 슬픔을 옥경이가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을, 남조선 드라마에서 보았던 그 사랑을. 하지만 제 목에서 나온 것은 제가 평생 배운 수령님 찬양가의 그 북한식 발성뿐이었습니다. 아, 장군님.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식당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푸아, 저게 뭐야? 무슨 1970년대 노래야? 촌스러워. 저는 그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박 상사의 그 비웃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 나는 인형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광대였구나. 저들의 구경거리였구나. 저의 진짜 목소리를 찾고 싶었지만 제가 평생 배운 북한식 창법은 이 자유의 땅에서 촌스러운 구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의 꿈은 악몽이 되어 저를 짓눌렀습니다. TV에서 북한 예술단의 공연 영상이라도 나오는 날이면 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가짜 행복을 연기하는 저 인형들. 그 무대 뒤 분장실에서 또 다른 옥경이가 비인간적인 처사를 당하고 있겠지. 또 다른 영미가 불순분자로 소멸되고 있겠지. 박 상사의 그 잔인한 손길이, 영미의 그 공허한 눈빛이 저를 다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공황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노래는 저에게 꿈이자 동시에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인민 배우 리설이가 아닌 식당 종업원 리설이로 그저 밥 먹고 잠자고 일하는 살아있는 시체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주방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금지된 드라마가 아닌 금지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왜 그 먼 타국에서 저를 부르십니까? 남조선의 한 가수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 가수의 목소리에는 북한식 발성도 자본주의 창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향한 진짜 그리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듣고 그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1시간 넘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저 평양에 저를 공훈 배우라며 자랑스러워 하셨던 나의 어머니, 반역자의 어미가 되어 지금 어디로 끌려가 어떤 고통을 받고 계실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고 싶었던 진짜 노래가 남조선의 화려한 기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어머니를 부르는 이 그리움이, 영미를 잃은 그 슬픔이, 옥경이의 피눈물에 공감하는 이 분노가 바로 저의 진짜 목소리라는 것을.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노래방의 화려한 조명이 아닌 인터넷 방송이라는 작은 무대였습니다. 저는 인민 배우의 그 가짜 화장을 지웠습니다. 맨 얼굴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령님 찬양가가 아닌 제가 트라우마 속에서 밤새 썼던 저희 첫 번째 진짜 노래를 불렀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가짜 행복 띄워보내고 압록강 핏물 속에 소멸된 친구 얼굴 떠오르네.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노래 듣고 계시나? 불효녀 이설이는 오늘도 진짜 눈물 흘립니다. 저의 북한식 창법에 남조선의 진짜 슬픔이 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짜 행복을 연기하는 인형이 아닙니다. 인민 배우도 식당 종업원도 아닙니다. 제 이름은 리설이. 저는 진짜 눈물로 진짜 그리움을 노래하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